책에 관련된 모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책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월에 진행했던 첫 번째 모임은 서울시 구시청에서 시장실에서 아가야 네, 그 정명섭 작가님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요즘 참 밤에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한번 경의선 숲길로 나와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청해주신 분들도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이렇게 오셨지만 지나가는 시민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은 페이스북 연결됐나요? 페이스북 안녕하세요, 이가입니다. 네, 그 트위터 아까 카메라, 트위터 안녕하세요. 네, 그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네, 모바일로 보시고 계신 분들도 질문 주시면 오늘 작가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모임은 서울시 그리고 함, 은행나무, 책벌레, 트위터 코리아, 경의선 숲길 협의체, 스마트핑거, 북피엔스, 코카콜라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서울시 책번개 2탄 정유정 작가님과의 북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도서시장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정유정이 돌아왔다였는데요. 7년의 밤, 28 등 주로 스릴러 소설로 우리들의 숨을 막히게 했던 정유정 작가님. 7년의 밤은 무려 류승룡, 장동건, 송새벽이 출연하는 영화화 된다고도 하죠. 그리고 올해는 3년 만에 종의 기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 기다리느라 현기증 났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네, 그래서 나오자마자 예약 구매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다는 그 핫한 책.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정유정 작가님의 필력에 압도당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정유정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을까요? 네. 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제가 미리 양해를 좀 구할게. 제가 하필이면 지금 감기가 코감기가 콧물 감기가 와가지고요. 제가 좀 홀쩍홀쩍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세요. 네. 네, 많이 기다리시고 또 오시느라고 여기 찾느라고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촌사람 서울 와가지고 완전히 헤매게 만드네요. 네, 네. 경의선 숲길에 대해서 이야기 네. 들어보셨어요? 여기? 경의선 숲길을 제가 와본 거는 처음인데요. 네. 종이기원에 경의선 숲길이 나와요. 그랬나요? 네, 와보기는 처음 와봤는데 네. 종이기원에 경의선 숲길이 나옵니다. 네. 네. 요즘 가장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 연남동 네. 쪽은 연트럴파크라는 막 별명이 붙어서 바글바글한데 네. 그리고 실제로는 연희동에서 삼각지까지 한 6km 구간이 돼서 네. 많은 시민들이 이제 저녁마다 괜찮으세요? 어이구. 아가가 네. 조심하세요. 네. 그런데요. 네. 근데 오늘 여기 작가님과 함께 오니까 이 공간이 으스스하게 느껴져요. 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뒤를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분위기를 좀 더 음산하게 만들어 보고자 여러분들이 아까 작가님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문구들을 뽑아서 제가 네. 전달을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다는 못 읽을 것 같고 네. 작가님이 그 중에서도 네. 몇 소절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구절을 어느 분이 뽑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굉장히 아끼는 구절을 뽑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을까 해요. 내 심장을 쏴라 영화를 볼 때도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좀 울컥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제가 낭독 잘 못하거든요. 감안하시고.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활주할 언덕을 걸어 내려갔다. 승민은 발끝으로 바닥을 세심하게 더듬으며 걸었다. 땅의 기억을 발에다 심어두려는 것처럼. 나는 돌멩이와 나뭇가지들을 발로 차서 치웠다. 활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가랑잎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 사이 나는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배낭이 있는 언덕배기로 되돌아갔다. 하늘 저편에서 어둠이 몰밀어 오고 있었다. 가랑비는 끈질기게 계속됐다. 승민은 서둘러 캐노피를 펼쳤다.
전등으로 시야를 확보하면서 산줄과 기체를 확인하고 하네스를 착용했다. 비행 준비는 다리 벨트를 조절하는 걸로 끝났다. 등 뒤의 캐노피는 바람을 맞아들이며 탄탄한 벽을 세워가고 있었다. 잘 가라고 안 해? 승민이 물었다. 나는 조명탄을 꺼내지고 절벽 끝을 가리켰다. 저기 가서 할게. 불빛을 보고 곧장 달려와. 승민은 손을 내밀었다. 머뭇머뭇 맞잡았다. 손을 떼자 손바닥에 승민의 시계가 놓여 있었다. 이제 빼앗기지 마. 승민의 눈이 고글 속에서 웃고 있었다. 내 시간은 내 거야. 여기까지 있고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네. 그러면은 네, 내 심정을 써라를 읽었으니까 7년의 밤 프롤로그 읽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여기 이 첫 조에서-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사형집행인이었다. 2004년 9월 12일 새벽은 내가 아버지 편에 서 있었던 마지막 시간이었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다. 아버지가 체포됐다는 사실도, 어머니의 죽음도, 밤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막연하고도 어렴풋한 불안을 느꼈을 뿐이다. 아저씨의 손을 잡고 2시간여 숨어있던 세력목장 축사를 나선 후에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왔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코맹맹이 소리 괜찮아요? 네, 작가님이 읽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네, 소름 감사합니다. 돋았어요. 네, 이 나는 내 아버지의 사형 집행인이었다.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작가님 육성으로 직접 네. 듣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읽을 기회를 주셔서. 네. 저는 7년의 밤, 종의 기원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가장 많이 나왔던 책은 내 심장을 쏴라를 더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종의 기원을 읽어달라고 하고 종의 기원 네. 얘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우선 최근의 책인 종의 기원에 대해서 좀 네.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사실 가장 많이 여러 군데서 받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의도로 종의 기원을 집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인간의 그러니까 악인을 주인공으로 세워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 악인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 본성에 대한 특히 인간 본성 중에서도 그 아주 어두운 부분, 그 어두운 숲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그 인간의 심연에는 우리 삶에서 온갖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거리들이 살고 있어요. 뭐 욕망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질투라든가 뭐 증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을 계기로 딱 불꽃이 튀면서 점화가 되고 그것이 발화가 돼서 우리 의식 밖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도 어떻게 그냥 뭐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순간들에 되게 집중하고 또 그런 순간들과 맞닥뜨린 인간의 이야기를 쓰려고 지금까지 소설을 쓰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와중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어떤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꾸준히 등장을 시켰었어요. 7년의 밤에서는 뭐 오영재,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인의 내면은 어디로부터 지어주고 싶은데 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탈탈 털듯이 이렇게 해서 지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의 어떤 문학적 야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1인칭이 돼서 악인의 내면을 완전히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단지 종의 기원은 스릴러로 읽으시면 그렇게 제가 이 사건을 굉장히 사건 구조를 복잡하게 꼰 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화시켰거든요. 서사 구조를 일부러 그렇게 한 게 독자분들을 이 악인의 내면으로 끌고 들어가서 귀에다 악인의 목소리로 속삭여주기 위해서 사악한 목소리로 속삭이기 위해서 제가 그 서사 구조도 단순화시키고 설정도 굉장히 단순화시켰어요. 그래서 종의 기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의 자기 변론서예요. 그러니까 연쇄살인을 저지른 악인이 자기 자신을 독자를 향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래서 자기를 연민하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자 애를 썼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걸 느끼신 분들은
혹시 내가 사이코패스여서 나 이렇게 연민을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 소설 속 주인공인 한효진이 그렇게 의도한 내 편을 만들고 나를 지지해 주기를 바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어떤 전략적인 목소리 그런 걸로 이번 종의 기원을 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한유진이나 오영재나 굉장히 타고난 악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면서 이번에도 이제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극단적인 프레데터라고 네. 지칭이 되던데 그럼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악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발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특정한 악인이 타고나는 건지 이런 네. 부분들이 좀 궁금했어요. 예, 이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조금 길긴 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은 악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쪽에는 정말 순수한 선인이 있어요. 아주 새하얀 백지 비둘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사실 생존할 그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서 자기 먹을 걸 뺏어도 방어하지도 못하고 누가 자기를 못 살게 굴어도 같이 응수를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또 자기를 속여도 거기에 어떤 의심을 품을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뺏기고 속고 이러다가 이 사람들은 멸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멸종할 가능성이 많죠. 이런 사람들만 살고 있다면. 그리고 또 한쪽에는 그야말로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사이코패스는 현재는 유전적으로 좀 타고난다고 그렇게 이제 굳어지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사이코패스는 좀 타고나는 존재. 약간 우리하고는 뇌구조 자체가 약간 다른 게 구조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작동 방식이 좀 달라요. 가지고 우리 전두엽 이 앞쪽에서 우리들의 감정도 조절을 하고 어떤 정서적인 문제들이 다 이쪽에서 일어나거든요. 도덕이라든가 뭐 불안, 양심, 파수꾼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는 어떤 위험한 지경에 처하거나 또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럴 때 이쪽에 파랗게 불이 들어와요. 진짜로 파랗게 불이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MRI로 찍으면 이제 그쪽이 활성화되는 게 딱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닥쳐도 이게 활성화되지 않아요. 전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쪽 사람들도 사실은 생존 능력이 없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다 잡아먹고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잡아먹을 게 없으면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파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흰색과 백색은 굉장히 그 극단의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퍼센테이지가 아주 정해져 있어요. 딱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2% 내지 3%그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게 어떤 돌연변이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학문적으로 얘네들은 돌연변이야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가 우리가 있어요. 회색 인간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들은 이 흰색에 가까운 은색에가 있을 것이고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하면은 사이코패스가 30점부터 사이코패스를 하고 있는데 29점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회색이겠죠. 이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순수한 사람의 착한 마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악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마음속에 사악한 부분들을 다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단지 교육과 사회적인 어떤 관습과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이것이 튀어나와서 말썽을 안 부리게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하필 이 소설에서 사이코패스를 내세웠는가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사이코패스 악인은 이 가운데 이 회색 이 인간들이 가진 그 사악한 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거의 모든 그 범죄에 능하다고 해요. 네. 근데 100명 중에 2명이나 돼요. 네, 여기는 100명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사실 여기 있을 수도 여기는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이 좀 나오고 얼마 뒤에 아마 그 강남역 네. 무고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게 사실 약간 오버랩됐어요. 전 책을 보면서. 네. 근데 이거는 어떤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그럼 이 잠재적 범죄자를 보기도 어렵고 우리가 같이 유진이라는 인물이 이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이 또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고민해 보자고 이 소설을
있었고요. 사실 문학이 어떤 해답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교조주의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저는 문학이나 작가가 해야 할 일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러이러한 문제거리가 있고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변화의 징후가 읽히는데 우리 다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하는 것이 저는 문학이고 작가가 할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경찰의 힘 내지는 우리의 경각심 이런 걸로는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사회 각 분야에 관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뭐 철학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의학적인 부분도 필요해요. 정신의학적인, 뭐 범죄 심리학적인. 우리나라는 사이코패스 이 역사가 짧아요. 그래가지고 정리가 다 안 돼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보 같은 것도 100년이 넘는 역사여가지고 굉장히 유구해요. 그쪽은요. 그래서 그게 다 정리가 돼 있고 일반인들도 그거를 열람해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고 책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이코패스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딱 정식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유영철 때 그 즈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고 무슨 폐륜 범죄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굉장히 척박하 돼요. 그 자료 그런 게. 예,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지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떤 해법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 소설 보고서 집에 가기 좀 무서웠어요. 네, 그러실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파시고 그 부분을 소설로 쓰시다 보면 일상생활도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소설을 쓰시기 때문에 받는 영향도 있지 않으세요? 근데요, 생각보다 인간의 그 자아가 견고해요. 기억 형상 학금 아시죠? 우리 저기 할 때 뭐 이렇게 와이어 이런 것처럼 그 탄력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망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어떻게 좀 이쪽이 파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 제 자신에 대한 어떤 훼손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사이코패스가 돼서 종의 기원이라는 이 소설을 썼기 때문에 2, 3년 동안 사이코패스로 살았기 때문에 저 자신이 이상하게 될까봐 굉장히 좀 불안한 면은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받아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힘이 커요. 그래서 소설을 끝내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제가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아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가지 않고. 네. 저는 나쁜 사람 사이코패스를 만나는 거에 대한 걱정을 여쭤봤던 건데 네,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셨다는 게 놀랍네요. 저는 그게 걱정이었죠. 근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를 만났을 때 네,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왠지 집에 갈 때도 저 사람도 이상해 보이고 일상생활을 할 때 조금 그렇죠. 이제 경계심도 높아지고 네네. 그래도 경계심이 없는 것보다 경계심이 있는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사실 고백을 하는데요. 이게 스포가 되려나? 왜 아가씨 이렇게 방송 사고네요. 네. 네. 오뎅 말고요. 그 다음에 빗속의 여인 생각나시죠? 예, 그때 그 뒤를 따라가는 그걸 제가 계속 아주 자세하게 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그때 저는 제 머릿속 상상 속에서 그 여자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따라가면서 예전에는 스토커는 대체 어떤 기분으로 스토킹을 할까? 그거에 되게 궁금했지만 이번에 완전히 궁금증이 풀렸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는 게요. 이래서 나쁜 사람들이 남을 괴롭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무서워할수록 예, 무서워할수록 그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밤에 뒤를 몰래 따라가면서 겁을 줬을 때 그 여자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 궁금했는데 이 소설을 쓰면서 내가 직접 사이코패스 심정이 돼서 그걸 상상해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를 무시하던 애가 나를 무서워한다. 이 무서워한다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이 이 사람 상대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희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스토커들이 이런 기분으로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설 끝내고 아무도 안 따라다녔어요. 네. 네. 근데 누가 따라오면 무서운 척 안 해야겠네요. 네, 이게 즐거운 그러나 척. 그러나 여기에다 레이더는 그쵸, 저 완전히 네. 이미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쵸. 저만 물어본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사실 질문을 받긴 했는데 그 사이에 질문지가 저기가 있어서 종회기원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질문도 받아볼게요. 작가님께 종회기원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 아니면 아까 적으셨었는데 제가 지금 못 챙긴 점. 네, 네, 저 뒤에서 네, 제가 마이크를 갖다 드릴게요. 조금만 나와주실래요? 저는 이제 운동하러 나와서 이제 방금 전에 정유현 작가님 있어서 깜짝 놀라서 지금 합류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종의 기원을 읽고 네. 정말 감명받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7년의 밤하고 28년을 읽을 때는 사실 조금 실망했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 그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읽었을 때는 조금 부족한 뭔가가 있다고 느꼈어요. 네, 네. 근데 종의 기원을 읽고 와 이분이 드디어 네. 드디어 이제 네. 정점을 찍으셨구나.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뻤거든요. 저희 네. 나라에 이런 작가분이 네. 탄생한 게 너무 기뻤어요. 예, 고맙습니다. 정의 기원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 궁금했던 게 그 네. 2년 동안인가 쓰셨다고 네, 그랬죠. 네. 예, 그리고 3번 엎었다고 그랬나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그 유진이라는 인물을 정말 악인으로 저기 예. 기록 묘사를 하셨잖아요. 네.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마지막에요. 그러니까 유진이라는 인물을 제가 네. 이제 되게 높게 평가한 게 끝까지 악인을 만든 거예요. 네, 네. 작가님이.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작가분들이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가다가 네. 마지막 여지를 줘요. 네. 그 유진이가 엄마를 생각한다던가 엄마의 그 정의를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끝까지 그 아기의 모습을 그렸다는 거에서 저는 굉장히 점수를 줬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아마추어고 그냥 순수하게 저의 네. 감상을 이야기하는 예, 건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있으셨는지 예. 궁금했습니다. 예, 저는 소설을 쓸 때요. 소설을 쓸 때 초고에 이제 마지막 퇴고를 할 때 초고에 10% 이상이 남아 있으면은 그 소설은 실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90%를 다 갈아엎고 나머지 10%만 남겨놓는데요. 그 10%가 뭐냐면은 시작과 결말 끝털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에서 한다 이거 딱 정해지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간다가 딱 정해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처음부터 정해진 결말이었고요.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가되 이거를 조금 더 독자분들을 이렇게 잘 재미있게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제 과정을 여러 번 바꾸죠. 코스를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그러나 시작과 끝은 항상 소설 초고를 시작할 때 정해놓고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은 중간에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가들이 가다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딴소리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목표가 없으면은요. 그래서 결말을 정해놓고 나는 절대로 이 결말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그 결말을 정해놓고 가는 편이에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유진은 악인으로 정해져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면서 그렇게 할 거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합리화시켜서 그 과정을 독자한테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얘들아. 그거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작가님 글을 보면 한 문장 한 문장 허투루 있는 문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정말 치밀하고 그래서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고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처음과 끝만 빼고 사실은 아까 다 네. 바꾸시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네네. 퇴고를 중요하게 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저는 왜 그렇게 고치냐면은요, 제가 초고를 보통 한 3개월 안에 다 써요. 3개월 안에 쓰는데 저는 초고를 컴퓨터로 쓰지 않아요. 노트에다가 얇은 노트를 하나 장만하고 손글씨로 초고를 쓰는데 3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이 이야기에도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 기간을 딱 넘어가면 어쩐지 시시해지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해야 하지 이런 기분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식은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끈따끈할 때
그냥 생각이 따끈따끈할 때 딱 써버리는 게 그 초고거든요. 근데 그 초고를 쓸 때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막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뭔가 막 우리 소위 영감을 받았다 그러죠. 막 달리기 해서 써요. 근데 이 영감이라는 거를 저는 믿지 않아요. 영감이라는 게 우리의 의식 가장 표면에 있는 게 이 어떤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우리 의식 표면에 쌓여 있는 것은 뭐냐면은 책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본 이야기들이 의식 표면에 다 쌓여요. 이것들을 처음에 써놓고 하나씩 하나씩 딱 걷어내야만이 그 밑에 있는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가 올라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첫 문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피냄새가 잠을 깨웠다. 잠을 깨웠다. 그래서 첫 문장을 처음부터 쓰시는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쓰시는지. 첫 문장은 굉장히 첫 문장 정말 대표적인 첫 문장이 있죠. 그 카프카의 변신. 그 첫 문장의 역할은 뭐냐면은 물론 그냥 이렇게 첫 문장이 그냥 거기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일어난 이 일을 다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최소한 어떤 그 소설의 분위기만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첫 문장이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일부 내지는 어느 부분만이라도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까 초고 제가 3개월 만에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문장을 당연히 처음부터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첫 문장을 쓰면서 찾는 스타일이고요. 7년의 밤 같은 경우는 퇴고를 한 6개월 남겨놓고 첫 문장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종의 기용 같은 경우는 지금 피냄새가 잠을 깨웠다가 첫 문장이지만 사실은 프롤로그에서 태양이 은빛으로 탔다가 첫 문장이 또 프롤로그의 첫 문장이거든요. 찾아내는데 거의 퇴고 한 달 전? 이 정도에 찾아내서 배치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마다 달라요. 멋진 첫 문장을 만들어 놓고 그 첫 문장 뒤에 오는 어떤 이야기들을 상상해서 그대로 쭉 따라가는 작가가 있고요. 저처럼 이야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가장 이 소설을 잘 압축해서 보여주고 짤막하게 독자의 이렇게 머리에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문장을 쓰면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작가들마다요.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 한 가운데부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설 쓰실 때 동해에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작가님들이 보통 글을 쓰실 때 제 느낌에는 마치 감옥에 본인을 가두고 시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글 쓰는 거 어떤 환경을 만들고 이제 글을 써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신작을 내고 보통 5, 6개월 정도 홍보도 하고 독자분들 만나고 다니고 또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내고 좀 쉬는 기간도 보내고 여행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글을 쓰게 되면 저 자신을 좀 가둬야 돼요. 제가 굉장히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요. 유흥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 번 나가서 놀기 시작하면 몇 날 며칠을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쓰려면은 저 자신을 어디다가 가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년의 밤을 쓸 때만 해도 제 방이 광주에 있는 제 방이 감옥이 돼주었어요. 근데 7년의 밤 쓰고 28 쓰고 차근차근 제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감옥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전화를 하면 뽀로로 나가서 또 이렇게 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초고는 제 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3개월 동안 초고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오사카에서 대학을 다녀요. 걔가 일찌감치 그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안 다니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자퇴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자퇴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검정고시 봐가지고 유학 가서 어학 코스 끝내고 이제 오사카 공대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옆에 그 몇 년 동안이 세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건너간 세월이 3년이 넘는 세월이 있었는데 제가 소설 쓰고 뭐 어쩌고 한답시고 그리고 또 제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아들을 챙기는 이렇게 좋은 엄마가 못 돼요. 굉장히 저는 제 말로는 자유롭게 키운다고 사실은 방임해서 아무데나 그냥 던져놓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뭐
청소도 해주고 또 잘 사는지 들여다보고 이랬지 저는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결심을 하고 이제 작심을 하고 짐 싸가지고 아들 옆으로 가서 거기서 초고를 썼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3번 엎었다 그랬잖아요. 네. 엎고 나서 2번째 초고를 쓸 때가 그러니까 동해가 아니라 남해 창선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이제 출판사에서 펜션 그 절벽 위에 있는 펜션에다가 밑에는 완전 바다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펜션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줬어요. 새벽이면은 바다 해무가 그 테라스까지 완전히 문을 열면 방 안으로 쳐들어와요. 회색 해무가 완전. 그러니까는 그 소설에서 나오는 그 분위기가 자동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4개월 동안에 2번째 초고를 썼고요. 3번째 이제 마지막 초고를 썼던 곳이 이제 저희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제 아무도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3번째 초고를 썼고 그런데 저는 일단 소설을 시작하면 규칙적으로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밤에 쓰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 3시쯤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쯤 일어나서 뭐 음악 듣고 제가 메탈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데스메탈, 뭐 고딕 메탈 이런 거 들으면서 각성하기를 기다려서 새벽에 이제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오전에 했던 일을 머리가 안 들어가요. 저녁 때 되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또 오전에 했던 일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또 다시 고치고 이런 작업을 날마다 한 보통 제가 소설을 쓰는 기간이 취재 기간 6개월 빼면 한 1년 반 정도 되거든요. 1년 반 동안을 거의 그렇게 규칙적으로 사는 편이에요. 네. 근데 생각만 해도 작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시간적으로도 남들처럼 딱 모르겠어요. 작가님 출근 퇴근 개념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사유의 영역마저도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삶과 일이라는 경계 그리고 소설 속의 삶과 내 삶이라는 경계가 없어서 괴로운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냥 보통 제가 사회 일원으로서 저 자신일 때는 사회적 규범도 생각하고 거기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작가로서 사유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무너뜨리지 못하면은 소설의 핍진성이 떨어져요. 보통 소설을 쓸 때 우리가 추상화 작업과 구체화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추상화 작업은 뭐냐면은 이 한 인물이 등장을 할 때 그 인물의 인생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소설에는. 근데 그 인물의 일생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이야기와 관련된 부분만 잘라내는 게 추상화 작업이고 이 관련된 부분만 잘라내서 이야기에다가 디테일을 입히는 것이 구체화 작업이에요. 근데 제가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금방 뭔 말하려다 이렇게 까먹었는지 모르겠네. 예, 그렇게 이제 해서 이야기를 쓰다 보면은 본인이 그 사람 자체가 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핍진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를 겁내고 뒤로 뭐 자기 몸을 빼고 이러다 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소설에 그게 나타나요. 난 내가 잘했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라는 이 심정을 가지고 소설을 써야만이 주인공 한효진의 어떤 마음이 소설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즐겁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주어진 일이 그런 말도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요. 저는 제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없는 일, 사회에 나와서 하면 감옥에 가는 일을 제가 소설을 쓰면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괴롭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삶을 더 즐기실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충격받으신 얼굴인데. 네. 되게 부러운 삶인 것 같아요. 다들 많이 아시지만 작가님 이력이 특이하시잖아요. 과거에 간호사로 되게 오래 근무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생각 들었어요. 네, 소설을 쓸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왜냐면 생생한 장면, 잔인한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실제로 경험이 소설에 녹아나기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그럼요. 거의 제 생활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면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생활하고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진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일상의 이 어떤 연결고리들은 거의 다 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종예기원에서 고양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고양이 이야기도 사실은
제가 남해에서 글을 쓸 때요. 고양이 길고양이가 제 방에 찾아와가지고요 밥을 달라고 했었어요. 귀가 완전히 잘린 고양이가 누가 그렇게 험한 짓을 했는지 모르는데 갖고 날마다 밥을 챙겨줬더니 아예 이제 제 방 앞에서 살더라고요. 방에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지도 않아요. 추운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스티로폼으로 제가 캣맘이에요. 원래 그 광주에 있을 때도요. 그래서 스티로폼으로 집을 지어서 이제 거기다가 놔줬더니 고양이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거기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또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가 처음에 제가 밥을 줬을 때 같이 고등어 무늬 고양이를 막 이렇게 계속 야옹야옹하면서 부르더라고요. 먹지도 않고 그러더니 고등어 무늬 고양이가 딱 와가지고 그 밥을 찹찹찹 하고 먹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날마다 와서 살다가 그 집에 스티로폼 집에서 살다가 엄마가 먼저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고등어 딸이 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7마리가 됐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남해를 떠나올 때 제가 누군가 이제 그 남해에서 같이 친분이 있었던 분에게 펜션 사장님에게 이제 이렇게 좀 고양이를 부탁을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밥도 챙겨주시고 그러기로 했는데 이 고양이가 이제 그분 집으로 이 고양이들을 옮기려고 보니까 이 고양이가 옮기려고 생각한 날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와서 고양이를 자기 새끼들을 다 물어다가 축대 밑에 어떤 구멍에다가 다 집어 넣은 거예요. 숨긴 거예요. 내가 내려갈까봐 애들을. 자기는 이제 나한테 안녕을 구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 종의 기원에 들어 있고요. 사실 간호사 시절에 저는 중환자실 간호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과 직면한 인간들은 날마다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간호사 시절에 완전하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형성된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작가의 이런 거에 다 바탕이 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 굉장히 미장센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의 목이 이렇게 잘린다든가 그러면 무섭잖아요. 피 이렇게 흥건하고 그러면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싫어하는데 간호사들은 이제 그거를 일상처럼 보고 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끔찍하지 않거든요. 그보다 더 끔찍한 것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그 엄마 이렇게 목 잘리는 이거를 만들 때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예쁘게 보일까? 이 하얀 대리석 위에 시신이 누워 있으면 배를 가르면 폐 속에 있는 그 창자가 나오니까 그림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빨리 죽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죽지는 않아요. 배가 그렇게 찔릴 경우에는 한 방에 갈 수 있으면서 그림도 예쁘고 뭔가 하얀 대리석과 대비되는 빨간 피와 대비되는 이 그림을 막 그리다 보니까 이제 목을 이렇게 잘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여기 목뼈 있잖아요. 여기를 자르면 이 목뼈에 걸려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된 이유가 그런 건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다들 싫어하세요. 이 인간 백정도 아니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수련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수술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수술 많이 하거든요. 수술할 때요. 목 부분이라든가 인간의 어느 부분이든지 다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실제로 많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 한 가지 더 또 남편분이 구조대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영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소설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는지. 예. 그건 아니고요. 제 남편은 7년의 밤 때 되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자기 동료가 이제 제 남편은 그냥 119 구조대원인데 그 동료는 또 특수 구조대여가지고 그 잠수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그 잠수교관님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잠수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지식도 얻고 또 현장도 볼 수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가족분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뭐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차라리 편해요. 혹시 또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작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으시면 저 뒤에서 다들 좀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저 뒤에 가면서
작가님 목소리만 듣고 정유현 작가님이다 하고 이렇게 와.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고요. 네, 네, 사실 저도 그러니까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네. 언젠가는 전업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예. 조금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가장 고민이 연습을 하면서도 고민이 되는 게 작가님도 이렇게 좀 긴 시간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만두시고 전업 작가로 가셨는데 이렇게 잘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사실 전업 작가로 간다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전업 저뿐만 아니라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굉장히 네. 부담이 되는 일인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예. 어떤 사실 답이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자기 밥벌이 수단을 꼭 가지고 있지 글을 써라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과감히 또 그만두셨을 때 그만둬라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어떻게 감히 조언을 드릴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둘 때요. 제가 심사평가원에 있을 때 직장을 그만뒀어요. 제가 간호사 생활 5년 했고 심사평가원에서 9년 근무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만둘 무렵에 심사평가원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게 그 당시에는 그 여성 직업으로서는 5손가락 안에 든다는 굉장히 안정된 직장이었어요. 그 직장을 그만두고 소설을 쓰겠다고 그러니까 다들 얘 미친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차장님마저도 그러지 말고 그냥 직장 다니면서 저녁에 집에 가서 글 쓰고 출퇴근하면 되지 왜 직장을 그만두고 글을 쓰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굳이 그만뒀어요. 사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작가가 돼서 등단을 하는 게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성격상 그렇게 떨어지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패배주의에 젖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을 것이고 그랬을 때 돌아갈 곳이 있으면은 저는 글 쓰는 걸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돌아갈 곳을 없애지 않으면은 내가 이 작가로서 어떤 내 인생을 걸어서 내가 쓰고 싶었던 글을 쓰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두었다는 것은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죠. 벼랑 끝에서 퇴로를 차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짐작했던 대로 11번을 제가 떨어졌어요. 공모전에서. 예. 그래서 정말 이것이 자기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라면 저는 제가 제 소설에서 끊임없이 제 소설의 모든 간통하고 있는 주제가 자유지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과 자기 자신을 다 던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돌아오는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다 나왔다면은 저는 자기 자신을 벼랑 끝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돌아갈 수 없는 퇴로를 만들고 내 자신을 모두 던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물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기는 해요. 어떻게 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먹여 살려줄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렇게 크게 사치만 하지 않으면은 큰일 없이 할 수 있었지만 남자인 경우에는 조금 다르거든요. 전업 작가를 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본인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움이 못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멋있고 와닿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이 오늘날 괜히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구나. 자유의지와 거기에 대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혹시 또 현장에서 네 이쪽에서 네. 이게 모든 작품에는 작가님의 고민이랑 고뇌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작가님이 가장 애착이 간 작품이 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종의 기원을 쓰기 전까지 제가 가장 사랑했던 작품은 내 심장을 써라였어요. 이게 제가 청춘들에게 사실은 주는 어떤 이야기였는데요. 제 자신이 청춘이 굉장히 암울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가장 노릇하면서 동생들하고 살면서
끝이 안 보이는 정말 어두움이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춘이 너무 힘들었고 누군가 내 어깨에다 손을 얹으면서 조금만 견뎌라. 이 차가운 물을 지나가야만 따뜻한 땅에 도착한다. 이렇게 누군가 등을 두들겨 줬더라면 내가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덜 고통스러워하면서 견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쓴 것이 내 심장을 쏴라예요. 그래서 맨 앞에 보면 분투하는 청춘들에게 바친다라는 그 문구가 있는데요.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심장을 쏴라를 가장 사랑했고 이수명 그 중에서도 주인공인 이수명을 굉장히 사랑하는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종의 기원을 쓰고 나서 이게 원래 사랑은 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기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안 바뀌고 있다가 그리고 제 가장 사랑하는 주인공도 한유진으로 바뀌었는데 이수명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연민이 커서 그리고 제 모습을 그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사랑했다면 한유진 같은 경우는 애증의 대상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죽이고 싶도록 믿고 답답하고 그러면서도 가엾고 또 그러면서도 사랑하게 된 존재가 한유진이었던 것 같고 제 자신이 이걸 쓰면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정말 이런 녀석을 한 번 더 소설에서 주인공으로 만난다면 내가 그때는 진짜 작가의 인생을 종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종의 기원을 가장 좋아하고 한유진을 가장 사랑합니다. 네. 사실 시간은 다 돼가는데 너무 재밌어서 막 보내드리기가 싫어요. 근데 다들 아마 이번에 차례되면 내가 질문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딱 한 번만 받을게요. 네, 네 정말 나여야 한다. 네, 여기 너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여기 아까 앞에서 먼저 이렇게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앞으로 먼저 마이크 넘길게요.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설정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거를 그렇게 어떻게 딱 결정을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0대 후반 되면 이렇게 자기가 어떤 걸로 먹고 살아야 될지 이런 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이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찾고 이렇게 자기 주장대로 밀고 나갈 수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다분히 저희 엄마의 도움이 컸는데요. 어떤 도움이냐면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보면 학교 대표 글쓰기 선수 있죠. 나가서 상 받아오는 사람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근데 저 엄마가 글 쓰는 걸 너무너무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로 가가지고 의대에 가기를 굉장히 강권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를 더 하고 싶잖아요. 반대하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더 굳이 결혼하고 싶고 그러듯이.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엄마 반대를 제가 이기지 못하고 간호대학을 가긴 했거든요. 의대를 갈 성적이 제가 못 돼가지고 간호대학을 가긴 했는데 엄마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나는 작가가 되는 거,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자유롭게 글을 쓰고. 그래서 간호대학을 가가지고 졸업을 할 때만 해도 내가 취직하면 야간 국문학과라도 가서 문학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이제 엄마가 아프셨기 때문에 아파서 이제 이렇게 3년 반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것이죠. 계속.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엄마가 반대해서 못했는데 이제 운명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동생들 셋이 제 앞에 딱 떨어지니까 저는 너무 막 이 살기가 급한 거지 제 꿈이 급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살지 못한 거죠. 그렇게 할 때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 그런 데 대한 의지가 더 강해지고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내가 작가가 되겠다, 글을 쓰겠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쉽게 제 인생을 좀 찾은 편에 속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자기 인생에서 그거 찾는 거 쉽지 않죠. 굉장히 방황이 있을 거예요. 되게 제 친구들도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본인이 그거를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디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갔고 정말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상황은 여기 막 뒤에 막 주민분들도 다니고 그런데 좀 약간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작가님은 오늘 어떠셨는지. 저는 지금 독자분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되게 좋아요. 동네 찜질방에 와 있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이제 10월에 이게 이제 작품 나와서 이제 강연 이런 것들이 행사 일정들을 다 마치고 10월에 이제 글을 쓰러 이제 다시 또 제 방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서울시 책번개 2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운 밤인데 여기 앞에서 고생해주신 분들 그리고 많은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좋은 말씀 들려주신 작가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